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어제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내일 오후부터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예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보라는 거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말하는 것은 예보가 아니라 우리가 중계라고 하죠. 그런데 어제의 경우는 눈이 4cm가 내린 이후에 뒷북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모습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눈이 온다고 하는데 내일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사망 사건.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망 원인을 밝히고 있고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대 목동병원의 미숙한 대응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직은 정확한 원인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 속보로 연합에 뜬 거를 보면, 항생제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이 젊은 부모님들이 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16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오후 5시 45분부터 10시 53분, 사실 5시간 동안, 4명의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결국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심정지가 없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발생했고, 실제 첫 번째 사망한 아이와 네 번째 사망한 아이의 그 시간은 8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전국의 신생아실에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 입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던데, 그나마 좀 다행히 이 질병관리본부나 국가수나 검찰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사실 메르스 사태나 그동안 다나원 같은 감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이게 보건소에 보고되고 난 17일 날 새벽에 보고되고 난 뒤부터 사실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게 됐고, 어제는 국무총리께서 전국의 신생아실 실태 조사까지 사실은 하라고 지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대응을 잘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쪽은 또 빠르게 진행되고 정부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예. 근데 정부의 대응은 잘하고 있는데 병원 대응이 부실했다. 지금 이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국가수에서 어제 부검을 실시하고 나는데 1차 소견을 발표를 했지만 아직 육안으로는 사망 원인 특정하기 좀 힘들고, 좀 조직이나 혈액 검사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좀 더 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뒤쯤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제 항생 내성 감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질본에서 4명의 신생아 중에 3명의 혈액 검체로 혈액 배합 검사를 했더니 시트로닥트 프룬지레라고 하는 이 세균이 검출이 됐는데, 이게 약간 항생제를 많이 썼을 때 항생제 내성 관련된 균일 수 있거든요. 실제 이것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늑장 신고 의혹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짓 해명 논란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건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지금 소위 이제 정부 쪽 대응과 달리 병원 쪽 대응은 굉장히 허위 보고, 늑장 보고 이제 논란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저는 이대 목동병원이 지금 언론 대응할 때 유족의 항의까지 받으면서 좀 무리한 언론 대응을 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먼저 보건소에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 4명의 아이가 사망하고 난 뒤에 그 유족의 지인이 11시 7분에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보건소에 한 새벽 1시 정도에 연락을 하고 보건소에서 병원에 연락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 1시쯤에 병원에서 보건소에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은 병원에서는 경찰이든 보건소에 연락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연락한 것처럼 사실은 허위 보고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황해서 그랬나요? 당황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 이대 목동병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정을 받은 병원이고요. 국제 인정까지 병원이기 때문에 보고가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대 목동병원의 이 환자 안전 시스템이나 보고 시스템에 뭔가 이게 구멍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81분 동안 4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경찰이나 보건소에 바로 보고하고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병원이 보고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 유족 측에서 보고하고 해서 이 조사가 시작되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80여 분 동안 4명의 신생아가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때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의료 인력,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현재 경찰에서 의사 1명하고 간호사 4명을 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게 계속 이렇게 진짜 80여 분 동안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라는 건 의사가 한 사람만 있을 때는 굉장히 본인이 당황했을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한 5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계속 의료진들이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중요한 거는 이런 중요한 이럴 때는 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병원에서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대 목동병원의 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은 원인 파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초기 대응이나 사후 대처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환자 안전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중환자실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유족의 얘기입니다만 심정지가 오기 전에 이상하다, 주치의와 면담하고 싶다 이런 요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여기가 미숙아들이 주로 치료받고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뭐 사소한 일에 이 신생아가 뭐 사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뭐 배가 좀 불룩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이게 뭐 확인된 건지 모르겠지만 심박수가 200 넘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중 3중에 안전장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안전장치가 작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신속히 대응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야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이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아이들이 위급하다고 전화를 했을 때 의뢰 있을 수 있는 이벤트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분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 했겠죠. 그죠? 아무리 하면 그렇게. 예. 아니, 물론 여기서 이제 이벤트라는 거는 이 사건 사고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시 삼고 좀 대응에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 얘기가 병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족들한테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4명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도 결론적으로는 의료사고거든요. 예. 의료사고면 저는 이대 목동병원의 대응 자체가 전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에게 먼저
왜 사망했는지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난 뒤에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진실을 엄폐하려고 사실은 유족보다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언론에 먼저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족이 어떤 이야기했냐면 전 너무 정확한 제가 영상도 봤었는데 병원의 우선순위는 유족이냐 언론이냐라고 분명히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첫 단추를 잘못 띄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미 4명의 아이는 하나가 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아이가 사망했는지 유족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늦장 보고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언론부터 먼저 이제 이대목동병원이 대응을 한 거거든요. 예. 당연히 이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 어머니들이나 이 공부는 사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수액 같은 경우에도 좀 이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액 같은 그렇죠. 것들이 발견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언론사에 일단은 먼저 불을 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최근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이대목동병원에 환자들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한 3개월 전에도 영아 투여 수액에 이제 벌레 발생한 사건도 뭐 굉장히 사회적 공분을 샀었고, 예. 이거보다는 2013년도, 2014년도에 그 당시에 그 엑스레이 필름 영상이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그때 한 578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그 중에 123명은 이 엑스레이가 바뀐 것 때문에 원래는 치료 안 받아도 되는데 치료받은 명백한 이제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이 중간에 계속 최근에 또 이 잠복 결핵 감염 판정받은 이 간호사가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한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대목동병원이 이제 언론에 굉장히 좀 예민해서 유족 보도를 먼저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벤트다 이 얘기는 원래 병원에서 쓰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난 신문이 지금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은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이제 이 의료 관련 감염이 요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을 밝혀서 현재 사망한 4명의 원인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그 12명이 4명은 퇴원하고 8명은 다른 병원에 전원돼 있거든요. 예. 그 아이들의 건강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원인 파악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은 뭐 국가수원이 부검도 했고 질병관리본부와 역학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의료기관 평가 인정원이라고 하는 이 환자 안전을 진단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빨리 사고가 보고돼주고 분석돼줘서 전국에 있는 신생아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어줘야지 사실은 이번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0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눈이 와서 오늘 길이 좀 먼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연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당황스러운 출근길 다음 날이라 그런지 오늘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소통량이 전반적으로 좀 적은 편이긴 한데요. 다만 구간 밀리는 길을 따라 살펴드리면 먼저 서대문 경찰서 후문에서 서대문 고가차도 북측 가는 길 1차로에 사고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통일로 따라 서울역 가는 길 박석고개에서 동명여자고등학교 홍은사거리에서 무학재 구간으로 속도 줄입니다. 반대 구파발 방향으로는 박석고개에서 구파발 구간으로 지체고요. 마포로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아연삼거리 구간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여의도권 일부 구간, 또 동호대교와 영동대교 사이로만 짧게 막히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민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깜빡한 보험금. 이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돈 내다 말고 뭐 이런 보험일 거예요. 그동안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는 휴먼 보험금 좀 휴머니즘 말고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 휴면 보험금이라는 건 이제 만기가 지나서 이게 그렇죠. 소멸시효가 지나 2년 이상이 지난 잠자는 보험금인데 이걸 찾아주는 건 계속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게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된. 예를 들어 뭐 생일 축하금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이거 중도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도보험금 규모가 되게 커요.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만기가 된데 않다가는 만기보험금. 이른바 이 보험금 3종 세트를 다 합해서 조회하고 찾아주는 사이트라는 거죠. 이름이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내 보험 찾아줌. 네. 이름이 좀 기네요. 네,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이제 쳐보면 다 나오고요. 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로 치면 너무 깁니다. 내 보험 찾아줌이라면 금융감독당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금감원 금융위가 만든 파인이라는 그 금융 포털 사이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조 4천억 원의 보험금을 찾아준다라고 하고요. 네. 900만 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본인 인증 받으려면 힘든데 휴대폰이나 아니면 아이핀, 공인인증서 세 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본인 인증만 하면 조회가 바로 되고요. 금융감독당국은 360일 24시간 다 된다고 하는데 사이트 열면서 접속자 수가 폭주하면서 어제도 먹통이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먹통이었고 제가 방금 전에도 해봤는데도 접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서버를 늘려야 되는데 일단 이 개발만 해놓고 이 서버를 확장 안 하니까. 면피용 사이트 아니에요? 면피용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인기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건 이른바 얘기를 하는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나면 또 확 이해가 되네. 이거 줄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서버 요 정도만 해놓는 건데 이왕 할 거면 투자를 좀 확 해야죠. 소비자들을 권익을 보호하려면요. 근데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IT와 금융 IT와 잘 돼 있는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잘 돼 있는 거 많죠. 그 이거버먼트 그 뭐라 그러죠? 그 전자정부. 뭐 각종 등본 그것도 다 뗄 수 있잖아요. 집에서 뗄 수 있고 진짜 잘 돼 있죠. 네. 근데 뭐 이거 접속하면 보험금뿐 아니라 다른 보험 정보도 알 수 있다 그러죠. 이미 금융 포털인 파인에 엄청난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모든 보험 가입 내역 내보험 다 보여라는 사이트로 다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내보험 찾아줌하고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보험금 7조 4천 원에 달하는 보험금 내역 다 알 수 있고요. 내가 가입한 생보사 손보사 보험의 상품만 조회하면 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우체국 보험하고 일종의 조합 공제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금융이 다 통합이 안 돼 있거든요. 전산이. 우체국 보험은 더군다나 정부 거니까 이제 아마 그런 모양이죠. 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금융기관은 통합 전산망인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에요. 우체국은. 정보사업본부라고 해서 뭐 미래부 이런 쪽의 관할이어서 항상 그게 감독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까 항상 싸우거든요. 정부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인데요. 일단 보험금이 있다라는 걸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답답하죠.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데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있다란 며칠 지나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언제 수령하는 게 좋은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자가 붙거든요. 내비둬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언제 가입하면 되는지를 잘 따져보고 좋고요. 근데 2001년 3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되게 저금리 시대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안 기다리고 바로 찾아 좋다라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고요. 보험금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청구는 개별 보험사에 찾아가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군. 직접 발로 가서. 그렇습니다. 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지긋지긋한 액티브 X 이거 안 써도 된다 그러죠. 교수님이 하나 질문을 일부러 뛰어넘으셨는데 제가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 1위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할까요 그러면? 내 보험 찾아줌 말고 내 계좌 한눈에라는 게 오늘부터 또 그 개설이 되는데. 내 계좌 한눈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좌, 나의 은행 계좌, 보험 계좌, 카드 내역, 대출 내역 모든 게 한 번에 있습니다. 이거 비자금 만드신 분들 이제 좀 긴장하셔야 돼요. 와이프가 이걸 뒤지면은 네, 그렇죠. 굉장한 그 평지풍파가 일어날 그러니까 정말 금감원에서는 좋으라고 만들었던 게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혼율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먹통입니다.
그래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서. 이것도 이거는 9시부터 개설입니다. 9시부터. 잠시 후 9시부터 개설인데 이것도 아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 계좌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 계좌 한눈에? 내 계좌 한눈에. 그리고 내 보험 찾아줌.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 계좌 한눈에가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내 보험 한눈에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내 보험 한눈에하고 비슷한 건 내 보험 다모아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금융 포털 파인이라고 쳐보면 다 들어가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파인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결 사이트가 다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날 때 들어가면 좋은데 다들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접속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예.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수보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액티브엑스라는 건 보안이라는 건 좋은데 항상 그 사이트의 무게를 무겁게 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하죠. 맞습니다. 익스플로러만 가능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를 없애자라는 걸 이전 정부부터 계속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연말정산할 때 액티브엑스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액티브엑스 없으면 공인인증서 이거 다른 걸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한다. 다른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올해 연말정산, 내년 1월에 하겠죠. 올해 연말정산. 그때부터는 액티브엑스를 안 쓰도록 지금 국세청에서 하게 된다는 거 이미 작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약간 감동받았다는 게 뭐 밥을 몇 번 먹었니, 혼밥을 몇 번 먹었니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모바일 결제로 했잖아요. 중국이 그게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물론 그게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상당 부분 액티브엑스 요게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하고 8대 그룹의 만남이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제 기자들도 많이 고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기사가 몇 번을 고쳐야 됐습니다. 처음에 한다고 했다라가 석간신문에 나왔다가 비공개 만남인데 왜 공개가 됐냐라고 막 이렇게 항의가 있으면서 그러면 날짜가 원래 20일이었으니까 20일 이후 날짜는 좀 약간 조정하자 미정이라고 갔다가 어젯밤엔 아예 무기 연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공개 조용히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공개가 되니까 부담스럽다는 거고 그리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만납니다. 8대 그룹의 사장단 정도 되는데 경제보좌관 수석이 아니라 경제보좌관. 그러니까 왕 보좌관이라고 하잖아요. 김현철 보좌관 이른바. 물론 그분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무기 연기를 했다는 거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 청와대와 재계와의 어떤 그 소통 창구 이게 뭐 13개월 만에 복구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없어져서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다음에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부동산 대책이 좀 약발에 먹혔다 이런 걸로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이제 가격은 덜 오르는 대신 항상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그 가격이 덜 오르는 대신에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른바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1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전국 거래량이 작년 1년 전과 비교해서 27% 줄었습니다. 서울은 39% 줄었고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강남 3구는 33% 줄었습니다. 이게 뭐 결국에 집을 안 내놓는 거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사람들 다 안 사는 거고요. 결국에 부동산 거래가 줄면 이게 또 경기에도 좀 약간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부동산 대책, 뭐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근데 아파트값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순위를 쫙 봤더니 분당, 송파, 강남, 대구 수성, 강동, 광진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 높은 데는 전부 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텃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보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일부 뭐 지역구가 있긴 합니다. 근데 분당도 다 여당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고 송파도 이번에 최명길 의원 그 당선 무효형 돼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도 여당 야당 비슷하고요. 강남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들어가 전원 의원이 있죠. 다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분당이 많이 오른 이유는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그리고 재건축. 분당 신도시가 지어진 지금 재건축할 때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가장 많이 전국에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면 6% 가까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새 좀 시끌시끌한 테마가 이 원자력 발전소 문제인데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의 축소를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네요. 프랑스가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네. 원전 퇴출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유럽의 세 나라가 독일, 프랑스, 스위스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많으니까. 두 나라가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탈원전 하면서 대신 택한 게 석탄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탈원전 해가지고 부족한 걸 프랑스에다 수입해다 썼어요, 전력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탈원전 하면서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짓겠다고 하니까 석탄 발전소는 아무리 친환경 한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회의 때도 독일이 상당히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래서 독일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여서 그래서 그동안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얘기했었는데 이걸 약간 재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도 하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 하면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풍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프랑스 원자력 안정청, 우리로 따지면 원안위 같은 것들 같은 건데요. 이 판단을 일단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원전을 폐쇄할지 아니면 현대화, 개량을 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독일처럼 탈원전에서 석탄으로 가진 않겠다라는 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당위와 현실이 부닥칠 때 그렇죠. 이게 막상 현실이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다들 신재생 에너지가 좋죠. 매연 없고 정말 좋은데. 그리고 원전이 사실 원자력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불안하죠. 하지만은 지금 당장 어떤 다른 대안이 또 마땅히 없다는 게 딜레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날 귀국했습니다. 이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여야 간에 엇갈리고 있죠. 그리고 중국 경호원의 기자단 폭행 사건, 진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후폭풍이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전화로 하니까 또 오늘 분위기가 색달라요. 그죠? 색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본부장님. 이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이 되고 다양한 정치 현안이 항상 있죠,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지지율에는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최근 상황도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찰기가 이 방공 식별구역을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정하는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한 평가 논란 그리고 중국 경호원의 이 기자단 폭행 사건으로 일종의 대통령 지지율에는 작은 악재가 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18일 발표한 조사 전국 2,518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성, 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5.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8.6%, 이 부정평가가 25.7%로 나왔습니다. 이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대체로 들어보셨다면 70% 되었다 이렇게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번 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핵심 지지층, 이는 어떤 응답자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네, 문 대통령의 방중 결과가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중국의 홀대론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이 외모는 이 중국 홍콩 영화배우 같은데 이번에 대통령의 팔을 툭 치면서 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예. 이렇게도 지적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몇몇 이슈의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 60%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공행진 지지율의 핵심 기반은 호남 30대 화이트 칼라층인데요. 이들 계층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거나 육박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빡빡한 계층은 이 대구 경북 강원 60세 이상 농림업 및 이 자영업 종사자층인데요. 이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계층으로 대통령에 대한 외교 안보 평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서도 이게 좀 상당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예? 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방중 성과 관련 이 갑론을박,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이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의 중국 홀대론 등의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의 이 방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외교 결례가 있었고 기자단 폭행 사건으로 연결된 만큼 이 부정적인 시각도 이 상당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는 이 방중 성과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는 이 순방 외교를 어떻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낼지가 또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문 뭐 성과로 평가받는 일정은 어떤 거고 비판이나 지적을 받는 일정은 어떤 겁니까? 네, 대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여론인데요. 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위협 때문에 이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 방문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또 중국은 한국을 상당히 예우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컸던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렇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비판과 중국에 대한 이 지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사드와 관련된 중국 측의 저항감을 최소화한 점, 그리고 경제 협력 관계 복원에 대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사드로 이 한중 간의 최고조의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방문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이 타이밍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빈 방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시선 때문에 이 방중 성과가 다소 패싱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리커창 총리 등이 일정 상황의 이유로 오찬 미팅이 이어지지 못했고 또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이 국민들의 우려 또 비판도 나왔는데 특히 왕이 외교부장 말씀드렸죠. 이 대통령의 팔을 툭 치는 무례한 장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붕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방중 이후에 이 보란 듯이 이 중국 정찰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비행한 점도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또 격앙된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홍준표 대표 일본 간 것 두고서도 의자가 아베보다 낮은 의자에 앉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또 인사할 때도 허리 굽혀서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반대쪽에서 물타기 얘기 나오고 뭐 이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 어떻게 됐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 일본 방문 역시 이슈 메이커답게 일본 2박 3일간의 방문에서도 상당히 여러 이슈, 뉴스거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정당 지지율에 과연 연결되었을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교안보 여야가 따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야죠. 외교는. 네, 아전 외교. 이 용어가 등장하면서 또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네거티브 정쟁 대결보다는 좀 포지티브한 정책 대결을 나가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주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51.9%로 대선 이후에 단독 질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18.7%로 소폭이지만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정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지율이 5.8%로 여전히 이 답보 상태 같게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은 3.9%였고 지지정당이 없거나 밝히지 않는 무당층은 20%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무당층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이 그래서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박빙 성부처에 무당층 표심이 이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보입니다. 무당층이 사실 여론조사에 따라서 20에서 30 점점 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 요새 여기도 좀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당무 감찰해가지고 거기서 당협위원장 바꾸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에는 이런 상황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요. 류여해, 이름도 발음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류여해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억울함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 친박 중진 의원들은 이 감찰 결과에 더 극력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당무 감찰 결과에 이 반영이 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 이 득표율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보수 응답자층에서 45.5%로 속도는 느리지만 결집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계속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적으로 연령대별로는 아직 본격적인 이 보수층 결집으로 해석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이 부산, 울산, 경남 내년 지방선거 가장 주목되는 지역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비해 2배 정도나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이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비슷했습니다. 결국 이 당무 감찰이 이은 후속 혁신으로 얼마나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로 물갈이가 이루어질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일 또 하나 우리가 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가 굉장히 좀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분열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호남 지역인 것 같아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핵심 계층으로부터의 지지율, 이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네, 지난 대선 직전만 하더라도 이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인기 있는 단어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 정치 국면에서는 이 통합이 아주 인기 있는 용어로 부각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 통합에 올인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는 달리 이 당내 분위기는 이 통합 논의에 대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중인데요. 이 통합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역시 이 국민의당의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영향력조차 대선 이후 급격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안철수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적어도 2자릿수 이상은 되어야 통합 이 동력이 확보 가능할 텐데요. 지난 대선 이후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 침체의 이 결정적인 원인은 지역, 세대, 이념 기반을 복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 주셨던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 1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4배 이상 호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도층 이 국민의당 지지율은 16.1%로 중도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비해 3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은 이 안철수 대표가 통합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영향력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이 통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벌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약간은 춥지만은 눈은 최소한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근데 내일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 눈 소식 유난히 많은 것 같죠. 아마 평창올림픽 잘 되라고 내리는 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